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유부녀가 될 뻔한 30대 여자입니다. 저와 친한 지인들은 어느 정도 파혼 이유를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파혼이 왜 결정되었는지 엄청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지만 생각보다 사연이 길어 설명도 한계가 있었는데 답답한 마음을 여기에 한번 털어놓아 보려고요. 예비 신랑과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이었고 5년 정도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연애할 당시에도 가족들이랑 거의 연락을 하거나 만나진 않더라고요. 사실 결혼 준비를 할 때 이 점 때문에 조심스러웠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었고 분명 본가가 있는데도 서로 소통이 없었으니 주변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셨죠.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 예비 신랑 집안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나한테 형 한 명 있는 거 알지? 솔직히 난 형이랑 크면서 차별도 많이 받으면서 자랐거든? 근데 집안 식구들 어느 한 명도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 TV에서 나오는 그런 집안 있잖아. 첫째가 우선이고 제일 중요한 집안. 그런 집안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 그래서 성인 되고서는 연락도 거의 안 했고, 알아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집도 구하고 그랬지 뭐. 알다시피 내가 명절이라고 집에 내려가 본 적이 있어. 주말이라고 본가에 간 적이 있어. 그렇게 해도 엄마 아빠는 형이나 중요하지 나는 별로 관심 없었어. 아마 나랑 결혼하고서도 편할 거야. 그래? 솔직히 나는 처음에 가족 얘기를 잘 안 하기도 했고 언젠가 한 번은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가 했었거든. 그렇다고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라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민감한 일인가 내가 말을 못했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럼 가족들이랑 교류는 거의 없는 거야? 우리 결혼식 준비하려면 그래도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하긴 하지. 연락도 해도 뭐 형 얘기만 하니까 연락을 해봤자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거의 안 해. 최근에 봤던 게 형이 결혼했을 때였네. 그래도 결혼식은 참석해야 하니까 참석은 했는데 그때 가서도 엄마 아빠는 내 흉만 보고 형 치켜 세우느라 바빴지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식에 부모님이 꼭 계셔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이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모시는 것뿐이야. 다른 건 없어. 결혼하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고. 그 정도야? 그래도 저번에 내가 어머님이랑 통화는 했었잖아. 그때는 별다른 말은 없으시고 한번 오라고 반갑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했었는데 그냥 사는 지역이 멀어서 그렇구나 생각은 했었지. 자기가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어. 성인 되고 나서부터 그랬다니 자기도 참 힘들었겠다. 처음 예비 신랑이 털어놓은 얘기만 듣고서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하기에 첫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던 것과는 다르게 시부모님도 그냥 평범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특별하게 이상하지 않았죠. 남편 말만 들었을 때에는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도 좋아서 처음엔 놀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결혼하기 전이라 숨겼던 것 같아요. 상견례도 무난하게 끝이 났고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셨고 형과 형수님도 조용하고 차분하셔서 별다른 문제 없이 상견례를 마무리하게 되었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수월하게 결혼 준비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던 찰나에 바로 제 걱정이 시작됐어요.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점점 다가오면서
예비시댁 식구들 태도는 바뀌게 되었는데 첫 트러블은 예단 때문에 시작이 되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는 친정에서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흰 당연하게 주고받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뜬금없이 예비 시모가 전화와 예단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어. 너네 집이 개혼이잖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뿐 없으니까 이런 거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알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 사실 우리 집이 큰 집인 건 알지? 친척들도 많이 있고 시골이라서 어르신들은 또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것도 있고 전에 사촌이 결혼했을 때는 이불 세트 한 채씩 돌리고 시댁에도 반상기며 은수저며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보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잖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척들 이불 세트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네? 아, 혹시 어머님, 제가 친척들 이불 세트 예단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승훈 씨한테 그 얘기는 아직 전달을 못 들어가지고요. 혹시 승훈 씨가 어머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진 않았나요? 저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예단이랑 예물, 혼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할까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게 있는데 승훈 씨가 별말은 안 드린 건가요? 그런 걸 너네끼리 정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 건 어른들끼리 정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런 걸 정해? 안 그래도 상견례 때 이런저런 거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절대로 그런 거 미리 꺼내지 말라고 하길래 내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야. 그런 중요한 얘기는 어른들끼리 그냥 따로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구나. 너희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말해줘. 내가 네 엄마랑 얘기를 할 테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랑 따로 얘기하실 거 없으세요? 어머님 저번에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서 신혼집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상견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혼수는 저희 둘이서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예물이나 예단은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미 승훈 씨랑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서 승훈 씨가 어머님께 아직 말을 안 꺼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결혼식에서 예단이 빠지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그걸 안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원래 예단은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 봐달라고 하면서 주는 뇌물 같은 거야. 그걸 안 하면 너 내가 시집살이 시켜도 되겠네? 참,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모르니? 에휴, 너희들이 뭘 알겠어. 네 엄마 전화번호 나한테 보내고 그런 건 니들끼리 그냥 함부로 정하지 마라. 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예비신랑에게 이 얘기를 전했는데 예비신랑은 너무 정신이 없기도 했고 중요한 건 아니라 생각을 해서 아직 예비 시모에게 말을 꺼내지도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상황을 듣더니 바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면서 자신 있게 말을 꺼냈는데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그전과 하던 말이 전혀 달라지더라고요. 자기 얘기 듣고 내가 엄마랑 통화를 했어. 일단 해결은 했는데 근데 자기 너무 엄마한테 대든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른인데 이러니 저러니 통보하는 건 좀 아니지. 애둘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 엄마가 지금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더라. 아무튼 예단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알아서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어머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해결해. 우리 예단이랑 예물 이런 거 안 하기로 결정했잖아.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한 건데 갑자기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너무 당황스럽네. 집에서 우리 신혼집도 해주시는데 예단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전화번호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나 아직 안 보냈어. 자꾸 연락 오셔서는 번호 바로 보내라고 하는데 어떡해. 일단 그냥 보내고 나중에 장모님께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자기가 좀 설명드려. 우리 엄마가 좀 생각이 옛날 분이셔서 그래. 그런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알아서 그러시는 거야. 전에 사촌도 둘이서 모아서 신혼집 마련했는데 예단 예물은 다 했더라고. 우리 형도 그렇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뿐이야. 옛날 사고 방식이라서 그런 거지.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대충 둘러서 넘기자. 대충 둘러대는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제대로 말을 했으면 좋겠어. 자기가 말을 못하겠으면 나라도 가서 말씀드려볼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 우리 집에서는 집이랑 결혼 비용까지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상황인데 엄마가 이것까지 아셔봐.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래. 네 마음이 어떤지는 나도 이해해. 그런데 지금 당장 부모님 생각을 바꾸는 건 좀 어려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지켜봤으면 좋겠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결혼하면 전처럼 교류 안 하고 살 거라고. 어머님께 말 못하겠으면 내가 전화해서라도 부탁을 해볼게. 전 설마 예비신랑이 진짜 엄마에게 연락을 해서 그런 부탁을 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전화가 와서 부모님이 옛날 마인드라 예단이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자신이 해결할 테니 시모 말에만 맞춰달라며 부탁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걸까 싶어서 어이가 없었고 파혼까지 생각을 했지만 이후에 예비 신랑이 집으로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며 말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친정 부모님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사건 이후로 시모가 좀 조용해지는 듯 보였지만 얼마 못 가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 며느리한테 너무 소홀했던 것 같다면서 시간 될 때 예비 신랑에게는 말하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이 끝나고 찾아갔답니다. 이거 너한테 내가 주려고 준비했어. 내가 시집 올 때 받았던 예물인데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 갑오 같은 거야. 엄청 귀중한 거지. 내가 밖에서도 한번 껴본 적 없고 여기에 코이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었어. 사실 큰애도 결혼을 했잖니. 큰며느리가 시집 올 때 이걸 줘야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아까운 마음이 더 크더라고. 근데 널 보니까 딱 이 갑오를 너한테 넘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니? 이렇게나 귀한 걸 저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말씀대로 대대로 내려오는 가부라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대대로 내려온 거라 엄청 소중하고 귀중한 거야. 그런데 내가 너 시집 온다고 인사 올 때부터 주고 싶었다니까. 가족들 온 마음이 담긴 예물이니까 네 취향이 아닐 수 있어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렴. 나도 이거 받고 나서는 진짜 이 집 식구가 된 기분이었다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대대로 내려오던 거니까
이 마음을 네가 알아주면 정말 좋겠네. 아무리 예물을 서로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의미 있는 거면 얼마나 좋니? 혹시나 이거 받고 고민하고 있으면 그때 보니 아버지 시계 차고 계시던데 그거라도 물려주시라고 해. 네? 시계요? 아, 그건 아빠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직 승훈 씨가 뭐라고 말을 했던 건 아니라서. 이렇게 귀한 거 주시면 저희 집에서도 생각을 해 보실 것 같아요. 승훈 씨는 오늘 이거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던데. 걔가 그렇게 집안일을 잘 모른다니까. 네 아버지가 한 그 시계 그래도 좀 연식도 있고 그런 거 같던데 괜찮을까? 아니 뭐 시계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니면 그냥 새 시계도 괜찮고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니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겠어? 너도 우리 집 가보 받았으니까 우리 아들도 너희 집 시계 물려받으면 될 것 같구나. 처음에는 시모 말에 의아했지만 나중에 상황을 알고 나서는 시모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처음 그 박스를 받았을 땐 그만큼 제가 귀중한 갑오를 받았나 보다 하고 집으로 가서 보여드렸죠. 그런데 열어보니 너무 오래되어서 빛이 하나도 나지 않는 금가락지가 있었는데 시모가 잊고 빼지 않았던 건지 바닥에 보증서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20년 전에 구입한 14K 금반지였는데 그걸 보고선 너무 황당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비 신랑은 너무 신나서 언제 아빠 시계를 받을 수 있냐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들었어. 자기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 받았다며? 진짜 좋겠다. 거봐. 우리 집에서 자기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했지? 엄마가 형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너를 며느리로 인정했나 봐. 그거 형수님한테도 안 줬던 건데 엄마가 그만큼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아버님 시계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다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내가 그 반지 받았으니까 아빠 시계 주면 딱 좋을 것 같다면서 말하셔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 반지 대대로 내려오는 거 맞아? 안에 보니까 보증서도 있던데. 이게 한 20년 정도 된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리고 순금도 아니고 14K라고 적혀 있었고. 에이, 자기가 잘못 봤겠지.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소중하게 간직한 반지를 당신한테만 준 게 중요한 거지. 형이 결혼할 때는 꺼내지도 않은 게 우리 엄만데 그걸 당신한테만 챙겨준 거라니까. 그래? 그럼 형 결혼할 때 형수님은 어떤 거 받으셨는데? 들어보니 그래도 예물 예단 다 해갔다면서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형이 그렇게 결혼을 하셨으니 당연하게 예물 예단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좀 알면 내가 참고할 수 있지 않겠어? 형수님은 그래도 정석대로 했지. 이불 세트 주변에 쫙 돌리고 반성기랑 무슨 은수저 세트랑 현금도 다 준비해서 줬지. 그래서 엄마가 엄청 뿌듯해서 여기저기 자랑을 엄청 했다니까. 근데 형수님 그렇게 준비할 때도 엄마 아빠랑 엄청 난리 쳐가지고 받았던 거라고 하긴 하더라.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예물은 별로 잘 안 챙겨줬던 것 같아. 엄마랑 아빠가 워낙 난리였어야지. 그래? 그럼 형은 처가댁에 뭐 하셨는데? 그래도 형수님께서 그 정도 하셨으면 뭔가 형도 처가댁에 뭐 해주신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사시고 있는 집 자기 형이 준비한 거야? 몰라. 아마 아무것도 안 했을걸?
처가댁에는 지금 사는 집 형이 마련한다고 했는데 거의 다 대출이긴 하지.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어쨌든 형이 그만큼 잘났으니까 여자 쪽에서 그 정도로 한 거 아니겠어? 그쪽 집안에서는 형이 이 집 마련했는 줄 아니까 예단이나 이런 거 신경 써서 보냈던 것 같고, 엄마나 아빠는 그런 상황 잘 모르니까 당연히 여자 쪽에서 예단 이런 거 잘해오는 줄 아신 거지 뭐. 나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네. 어쨌든 그때랑 지금이랑 엄마가 생각이 좀 바뀌셨나 봐. 이런 것도 자기한테 챙겨주고. 철없이 말하는 예비 신랑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고, 보니까 형님도 결혼하기 전에 시부모 말에 휘둘리고 결혼을 한 것 같았어요. 막상 시댁에선 형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았고, 남자친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우리 집에서도 사실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셨는데, 외동딸이 결혼하니 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도와주시려고 했죠. 처음에는 고급 시계를 해주시려고 했지만 제가 예물을 받아온 거를 보시고선 아버지가 착용하시던 시계를 주셨어요. 그것도 사실 몇천 하는 비싼 시계였는데 근데 막상 그 시계를 받고서는 시댁에서 말이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장인어른한테 이 시계 받았어. 역시 시계가 고급스러워서 그런지 보기만 해도 엄청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네. 장인어른이 이거 착용하시고선 일도 잘 풀렸다면서 그 기운도 주시는 거라고 하셨거든? 나도 잘 될 것 같아. 아이고, 너는 참 속도 좋다. 중고가 그렇게 좋디? 아니, 너네 집은 그렇게 잘 살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에서 새 거 사줄 여력은 없으시다니? 나였으면 그 정도 돈 있으면 새 걸로 사주겠어. 에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속이 좋아서 어쩔 거야. 얘, 너네 집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이렇게 대접하니? 왜?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엄마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이거 1,000만 원 넘는 시계야. 솔직히 내 능력에 이 정도 시계 사는 거 얼마나 부담인데. 솔직히 나는 이것만 받아도 엄청 만족해. 아버님 어머님은 새 걸로 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갑오를 줬으니까 아버님도 갑오를 주신다고 이걸로 주신 거야. 뭐? 아이고 참, 며느리랑 사이랑 같아? 너는 그걸 그 앞에서 헤헤거리면서 다 받았어? 이왕이면 새 걸로 주시라고 해야지. 쓰던 걸 주는 게 어디 있어? 네가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가 보다. 가서 제대로 대접받아야지. 중고를 받는 사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나한테는 때 묻은 금가락지 하나 주시고서는 새 예물을 바라시는 시모를 보면서 현타가 왔어요. 문제는 예비 신랑도 시모 얘기를 듣고선 점점 생각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잘 착용하고 다니던 시계를 갑자기 다시 포장을 해서 저한테 다시 전달을 해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께서 아끼시면서 착용했던 시계인데 내가 너무 철없이 생각 없이 좋다고 받았던 것 같아. 그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내 생각이 너무 짧았어. 이거 잘 닦아서 다시 포장해 놓았으니까 아버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래? 그래도 자기 이거 받고 좋아하지 않았어? 어차피 아빠한테는 다른 시계도 있고 이거 하나 당신한테 준다고 해서 아까워하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빠가 새 시계 사준다고 해도 당신 좀 부담스러워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빠가 그만큼 당신 마음에 들어있던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주인이 있었던 물건인데 내가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아버님한테
새 시계로 받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쓰던 시계는 그냥 주인이 쭉 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아버님이 고르고 골라서 사신 거잖아. 그냥 생각해보니 내가 새 거 받는 게 맞을 것 같아. 남들한테도 말하기 좋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뭔가 새 시계를 받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데? 그냥 이걸로 받아. 솔직히 지금까지 엄청 마음에 들어 하다가 갑자기 새 시계 타령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왜 내 의미를 그렇게 나쁘게 해석해? 나는 단지 아버님이 아끼시던 시계를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받은 것 같아서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새 시계를 받겠다고 하는 거야. 당신도 아끼던 물건 남한테 줄 수 있어? 가격을 떠나가지고 추억이 있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속보이게 새 시계를 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그래도 시댁 식구들과는 다르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었죠. 속으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제 속과 다르게 계속 흘러갔고, 고민을 하던 사이에 42평 신혼집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시댁에서는 간섭이 더 심해졌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하나하나 다 지적을 받게 되었죠. 이제부터는 집에 올 때 일할 복장으로 와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집은 다 같이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 알고 있니? 외식 같은 건 거의 안 하니까 그렇게 알고선 와. 그리고 너, 이제부터는 손톱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건 그만해야 되겠어. 짧게 다르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렴. 머리도 밝은 색보단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가 전에는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식구 아니니? 어머님, 제 머리가 원래 좀 밝은 색이라서 그런 거지 염색을 한 건 아니에요. 손톱은 제가 유일하게 있는 취미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손톱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가 여기서 더 짧게 자를 순 있어요. 그래도 컬러 바르는 건 제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바르는 거 우리 집에서는 딱 질색이야. 색도 바르지 말고 그냥 단정하게 자르고 다녀. 그리고 애라도 낳으면 그거 다 애한테 안 좋은 거 모르니? 그러고 보니 니들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니들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 슬슬 임신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왕이면 아들로 허니문 베이비 가지면 좋으련만. 아이는 저희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아마 2, 3년 정도는 신혼 즐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일을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승진도 해야 하고, 육아휴직하면 아무래도 일을 계속하긴 어려울 것 같아서요. 거기다가 남편도 육아휴직 좀 편하게 쓰려면 좀 더 연차가 쌓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아이 낳고 나서 저랑 남편 휴직 번갈아 가면서 쓸 거 생각해서 계획하려고요. 지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왜 육아휴직을 해? 그렇게 육아휴직하고 나면 나중에 승진은 못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네가 일 욕심이 있으면 아이 낳고서도 어린이집 보내고 일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너희는 참 사서 고생한다 정말. 우리 때야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여자들이 일하기 힘들었지. 지금은 나라에서 다 키워주는데 뭐가 못하니? 2, 3년 기다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임신 준비해.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임신부터 일까지 온갖 걸 참견하셨는데, 예비 시모가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 중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다들 밥만 먹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남자친구랑 크게 다투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결혼식까지만 참자고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집에 몇 번이나 내려갔겠냐면서 결혼하고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를 달랬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점점 저에 대한 간섭은 심해지셨는데 저는 친정부모님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는 쉬는 주말에도 저를 불러내셨죠. 안 된다고 거절하면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셨어요. 주말에 일이 있다더니 오늘 집에 있는 거니? 그럼 얼른 집으로 와서 일할 준비를 해야지. 뭐 하고 있어? 오늘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두 빚기로 했으니까 얼른 와서 만두 만드는 방법 알고 네 형님이랑 같이 일 좀 하렴. 이렇게 만두 만드는 것도 배워야지. 우리 아들이 만두를 엄청 좋아해. 그럼 네가 손만두를 빚을 줄도 알아야 하지 않겠니? 오늘 저희 가족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승훈 씨 쉴 때 같이 갈게요. 그런데 아까 승훈 씨랑 통화를 했는데 오늘 어머님이 부르신 거 전혀 모르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까 일어난 것 같던데. 오늘은 승훈 씨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걔가 오늘 왜 오니? 와서 뭐 할 거야? 나중에 만두 다 만들어서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야. 네가 아직 결혼을 안 치러서 그런 거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야. 너희는 이제 신혼집도 마련했고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친정에 정을 떼야 하지 않겠니? 결혼하면 매일 친정에 들락날락하면 주변 사람들이 혹시나 결혼 잘못된 거 아닌가 말 나오고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신정 들락거리지 말고 시댁에 좀 자주 와서 지내. 얼른 준비하고 와.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랑 먼저 약속한 일이고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해요. 다음에 승훈 씨 시간 될 때 그때 같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내가 시집살이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나한테 점수 따야 나중에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서 내려와. 나중에 고된 시집살이 당하고 울지나 말고. 제가 끝까지 안 내려가니 시모는 저에게 시집살이를 기대하라는 문자까지 아무렇지 않게 보내셨어요.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날 때쯤 솔직히 한편으로는 예비 시보만 이렇게 절 괴롭히니 결혼식만 끝내보자란 생각이 있었는데 예비 시보만이 문제는 아니었어요. 신혼집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갑자기 예비 형님이 신혼집 좀 보자면서 연락이 오셨죠. 뜬금없는 연락이라서 뭘까 싶었는데 그래도 처음 연락이 오신 거라 같이 신혼집에 가게 되었어요. 아휴, 왜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닌가? 여기 공간을 좀 잘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역시 살림을 안 하던 사람이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가? 주변 공간이 영 별로긴 하네. 동서는 이런 거 정하기 전에 나한테라도 상의를 좀 해보지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대? 도련님은 뭐라고 안 했어? 어차피 주방 살림은 제가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거실을 좀 편하게 쓰고 싶어서요. 그거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좀 좁아졌나 봐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좀 좁다 생각이 드실 순 있겠네요. 그래도 저희가 저녁까지 다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있어가지고 굳이 그 공간을 넓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야, 동서나 그런 거지. 여기서 살림하려면 좀 불편하긴 하겠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인테리어 하는 것 좀 봐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진작에 와볼 걸 그랬네. 어쨌든 여기 냉장고 공간이고 식탁은 여기쯤 놓이면 되겠다. 화장실은 2개지? 차라리 안방 화장실을 없애고 드레스룸을 좀 더 넓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형님은 마치 자기 집을 둘러보는 듯 이곳저곳 꼼꼼하게 체크를 하셨고 처음엔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실까 싶었는데 며칠 후 그 속셈을 알게 되었어요. 시숙네로 식사 초대를 받아 간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가보니까 음식은 없고 음식 재료만 주방에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벗자마자 형님은 절 보더니만 갑자기 앞치마를 저에게 내밀었죠. 여기 이거 앞치마. 오늘도 안 챙겨왔지? 식구들 저녁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준비하자. 어차피 동서 요리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 그래도 여자니까 기본은 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다음에는 동서가 준비하면 되고. 네? 지금 저보고 요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건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요리를 하라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식사 준비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음식 주문해서 먹는 건 어떠세요? 어차피 앞으로 동서 여기 주방에 적응해야 하니까 슬슬 적응하면 되지 않겠어? 냉장고나 이런 건 내가 다 놓고 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쓰면 돼. 지금 고장난 것도 없거든?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도 없으니까 비용도 절감하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다 가지고 가도 상관없는데 동선의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주방에 제가 왜 적응을 해야 하는 거예요? 냉장고, 가전제품을 다 두고 가신다는 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설마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혼집 얻었잖아요. 저번에 형님 같이 보시고서는 알지. 42평 신혼집. 내가 그때 둘러봤잖아. 그때 왜 거기까지 가서 봤겠어. 솔직히 우리가 큰형인데 동생이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말이나 돼? 여기 그래도 24평이니까 둘이 살기는 여기가 딱이지. 큰 집이 더 큰데 살아야지. 동서가 여기 들어와. 지금 무슨 개소리세요? 저보고 여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라고 말하신 건가요? 어떻게 저한테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왜 여기서 살림을 차려요? 누구 맘대로요? 네 남편. 우리 도련님이 여기서 살라던데? 아직 못 들었어? 얘기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동서가 반대하면 어쩔 거야. 우리 집은 남자가 하늘이야. 남자 말은 곧 죽어도 들어야 하니까 뭐 동서가 싫다고 해도 어쩔 거야. 예비신랑을 쳐다보니 제 눈을 피하기 급급했고 시부모와 시숙 역시 당연한 얘기를 한다는 듯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그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나와도 그 누구 하나 절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음날부터 예비신랑은 계속 전화를 해왔고 전 가족들이 너무했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른들 앞에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예의 없다고 당장 와서 사과하라는 거 내가 얼마나 말렸는데.
내가 중재 잘해놓았으니까 그냥 와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해.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내가 왜 가서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말해야 할 건 당신 가족들이야. 그리고 너도 알고 있었지? 우리 집에 형네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던 거 말이야. 네 형수 말 들어보니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된다고 했다며. 지금 그게 사실이야? 솔직히 42평이면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 우리 둘 다 일하고 바쁜데 저녁도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는 판국에 42평 집 관리? 아휴, 우리 못해. 형수님은 주부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잖아. 올해 형수님 임신하고 아이 낳을 계획도 있으시고, 그러면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은데, 우리 아이 갖기 전까지만 잠깐 사시라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는 가전제품 새로 살 필요 없으니까 좋고. 너 등신이야? 그게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집을 왜 당신네가 마음대로 산다 만다 하는 거야? 그 집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벌써 까먹었어? 애초에 거지 같은 집이랑 결혼하겠다고 한 내가 등신이지 누굴 탓해. 너랑 더 이상 말해서 뭐 하겠어? 결혼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뭐? 거지 같은 집안? 너네 집은 얼마나 잘났길래 그따위로 말을 하는 거야? 집 하나 해준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야? 그럴 줄 알았어. 엄마가 처음에 네 기 못 잡으면 평생 처갓집에 끌려다닐 거라고 하더라. 너 하는 말 들으니까 딱 내가 그럴 것 같네. 너 후회하지나 마. 나중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용서해주나 봐. 전 예비 신랑의 말에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비 신랑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 가족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해 파혼을 선언했답니다. 처음에는 저를 괘씸하게 생각했던 예비 신랑, 예비 시댁에서도 제가 완전히 끊고 파혼을 선언하자 태도가 바뀌었죠. 미안하다며 여러 번 절 찾아왔고, 술 취해 행패를 부리기도 했는데 전 스토킹으로 고소를 했고 접근 금지도 신청했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은 위자료로 청구를 했고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끝을 내고서도 억울했는지 예비 신랑은 멍청하게 주변에 파혼한 이유를 꺼냈더라고요. 당연히 주변에서는 예비 신랑 예비 시댁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예비 신랑 주위 사람들은 다들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예비 신랑은 거의 회사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그만두었고, 들어보니 그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탓하면서 매일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비난을 받는 사람이 형님이라고 하던데, 아마 시모는 그 집안 아들을 평생 혼자 늙어 죽게 만들 모양인 것 같아요. 큰형네도 이혼 소송할 것 같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는 그 집안에 관심을 끊었답니다. 지금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더 늦기 전에 넓은 세상 보고 오라며 권해주셨고, 저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보고 오려고요. 인생의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제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모두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시부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많지는 않지만
이번 장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서 그런지 남편도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시부의 건강이 몇 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병원비가 계속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 가족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돌아가면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납부했습니다. 자식된 도리이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시부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는 지속적으로 나가다 보니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시댁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먹고 살 정도로 돈벌이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시부가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부의 건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빨리 털고 일어나셔야지. 언제까지 병원 신세 지면서 자식들 등에 빨대 꽂고 지내실 건데요. 아버지가 가진 거라도 많으시면 저희가 이런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죠.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매달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원비를 납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저희가 괜히 이러겠어요.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애들은 점점 커가고 학원비는 날로 비싸지는데 아버님 병원비까지 충당하려니 이러다 저희까지 병원 신세 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빠, 그냥 태어나면 안 돼? 병원에 입원하면 뭐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 태어나면 더 아플 것 같아? 다들 왜 그러는 거야? 이 정도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니까 그나마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돌아가면서 병원비 납부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거야? 다들 지금까지 혼자 알아서 컸나 봐?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우리들 키운 건 생각 안 해?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병원비 나가는 게 싫으면 두 번 다시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인연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식들이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 해결되는 건데 서로 손해보는 거 싫어가지고 누워 계신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드려야겠어? 병원비가 아깝다고 생각하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으면 되겠네. 다들 속으로 똑같은 생각 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차라리 그냥 얼굴 안 보는 게 좋겠다. 너는 막내라고 제일 예쁨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겠지. 우리는 거의 찬밥 신세였거든. 너랑 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냐? 어디서 형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아버지가 맨날 막내만 감싸고 도니까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대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편들어줄 막내가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시부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다고 남편에게 들었어요. 자식들이 많다 보니 시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고 자식들은 입만 벌리며 받아먹기만 했었는데 정작 연세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시자 자식들은 등을 돌려 버리더군요. 병원비 내주는 것조차 싫어서 자식들 모두 더 이상 병원을 찾아오지 않았고 시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놓아버리셨는지 더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희한테만 모든 짐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퇴원 수속을 밟아둔 상태셨죠. 남편은 시부에게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치료받는 걸 권해드렸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듯 결국 병원을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집으로 돌아오신 시부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 의사의 말대로 오래 버티시지 못하셨어요. 몇 달의 시간 동안 남편과 시부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의 마음도 이해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시부는
그렇게 자꾸 하셨고, 장례식이 진행이 되자 그제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도 최대한 알고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아버지 장례식에 오게끔 만들어. 이럴 때 인맥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렇잖아도 벌써 연락 한 번씩 다 돌렸어. 퇴근하고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돈이나 잘 챙겨. 형,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버지 이름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거야? 형은 지금의 상황에 돈밖에 안 보여?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일찍 작고하셨는지 잊었어? 우리가 서로 뭉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다고. 너 원래부터 말이 많았냐? 자식들이 힘들게 벌어모은 돈 아버지한테 쏟아 부어서 완치된다는 보장이 있었어? 시간만 늘려줄 뿐 완치는 힘들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왜 쓸데없이 돈을 퍼붓냐고. 조금 더 숨이 붙어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거 봐봐. 그동안 병원비로 생돈 날아가고 얻은 건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이럴 거였으면 그냥 진통제나 드시면서 시간 보내다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을 거다.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지불했던 병원비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부르려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아주버님과 형님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벌어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것 마냥 전화기를 붙들고 한 명이라도 장례식장에 오게 하기 위해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았고 남편은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이 되었을 때 조문객의 발길이 끊기자 시숙과 신우들은 부의금함에 모두 모여 서로 중간 결산이라도 하는 듯 돈봉투를 꺼내서 서로 자기 거라며 소리 높여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각자 부른 지인들 것만 챙기도록 해.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들어온 건 나중에 따로 계산하도록 하자고. 이 중에 내가 부른 지인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봉투에 이름 쓰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확인 좀 해볼게. 뭘 확인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내 사람 것도 분명 있을 거라고. 일단 봉투에 적혀있는 각자 관련 있는 사람들 것만 챙겨. 나중에 빠진 건 명부 확인해보면 되니까 일단 확실한 것부터 가져가도록 해. 이번에 내가 좀 놀란 건 아버지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오고 계셨나 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다니까. 저기 쌓여있는 부의금 전부 아버지 지인분들이 놓고 가신 거잖아. 일단 내가 집안의 장남으로서 모든 걸 관리해야 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 건 내가 관리하도록 할게. 다들 불만 없지? 태호 너 이름으로 온 것도 있는데 지금 가져갈 거야? 아니면 나중에 한 번에 챙겨갈 거냐? 장례가 끝날 때 서로 챙겨가려다 보면 정신없으니까 네 것도 미리 확인해보고 가져가. 형은 지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우리 집안을 뭘로 생각하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장례식장이라고. 다들 돈에 눈이 멀어서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나 봐. 태호 너 지금 형이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어디서 지금 형한테 대들고 있어? 적당히 대들어야지. 너만 아버지 돌아가셔서 슬퍼? 너희들이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으면 형 무서운 줄 모르고 저 모양이야? 오빠는 왜 항상 우리 탓을 하는 거야? 오빠도 잘난 거 하나 없잖아. 집안의 장남이 그동안 뭘 했는데? 아빠가 벌어오는 돈이나 빨아가려 했으면서 꼴에 장남 노릇은 하고 싶은가 봐. 우리도 그동안 말을 안 한 거지? 얼마나 불만이 많았는 줄 알아? 태우 너 누나가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아까부터 몇 번이나 얘기했어?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너한테 화를 내야 되겠니? 한 번만 더 큰 소리 나게 하면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왜 아빠 이름으로 부의금 넣은 걸 따로 보관한다는 거야? 오빠 혼자 장례 비용 전부 다 지불할 거 아니잖아. 일단 나머지는 부의금함에 다시 넣어놔. 혹시 알아? 오빠가 우리 몰래 뒤로 빼돌리고 입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 돈 앞에서는 가족도 믿지 말라고 그랬어. 그만큼 예민한 부분이니까 각자 지인들 것만 챙기는 걸로 하자고. 괜히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장례 첫날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은 정말 충격에 가까웠었어요. 세상 떠난 시부를 이용해 각자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은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낯설었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의 지인이 넣고 간 부의금을 따로 챙긴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안의 장남인 큰 시숙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정작 세상 떠난 시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건 저희 남편이었죠. 남편은 장례가 끝이 나면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는지 장례가 끝이 남과 동시에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 둘째 날 늦은 저녁에 시댁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자기 사람들의 부의금을 따로 가방에 챙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아주버님이 목소리를 높이더니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어요.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이 정도 금액을 부의금에 넣을 사람이 너희들 지인 중에 없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늘 내 지인 중 한 명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가슴 아파하시면서 한참 동안 나랑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집안이 워낙 부유한 것도 있는데 돈의 씀씀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의금도 돈 크게 8천만 원을 넣어준 게 확실하다고. 너희들한테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다는 거 내가 잘 아는데 어디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럼 이 8천만 원이 오빠 거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고? 방금 한 말도 그냥 추측에 불과하잖아. 확실하다면 왜 그분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는 건데? 우리 앞에서 그분이 부의금으로 8천만 원을 넣었다고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 보면 몰라. 혼자서 8천만 원을 꿀꺽 하겠다는 거잖아. 이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거야.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형은 항상 욕심이 많았고 집안의 제일 큰 형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생들한테 좋은 건 조금도 나눠주지 않으려 했잖아. 동생들한테 창피한 줄 알아. 우리 집안의 큰오빠나 돼가지고는 지금까지 혼자서 배불려 왔으면 이제는 동생들한테 나눠줄 생각도 좀 하라고. 돈 봉투에 누구 사람인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건 무조건 나누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똑같이 나누자고. 누구 하나 더 가지겠다고 하면 끝도 없이 싸울 텐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잖아. 돈 때문에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갈 때까지 가자는 건 아니겠지? 막내야, 너 이리 와봐라. 너는 8천만 원을 부의금으로 넣은 이 큰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까지 끼어들어서 나눠 가져간다고 할까봐 신경 쓰이는 거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의견 언제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었어?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래? 항상 강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해 왔으면서 이제 와서 동생들 생각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더 가식 같고 형이 어떻게 하면 혼자 8천만 원을 가질지 머리 굴리는 것 같거든. 큰 아주버님은 부의금으로 들어온 8천만 원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분명 적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온 걸 욕심내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은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조율이 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결국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함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운했던 감정들까지 터지게 되자 몸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의금 때문에 시부 영정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장례식장 관계자들이 더 큰 불화를 막기 위해 뜯어 말렸지만 이미 서로 얼굴에 손을 주고받아서 그런지 고소하겠다며 난리가 나고 말았죠.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고 술까지 먹었으니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로지 시댁 식구들 눈에는 8천만 원을 혼자 가지겠다는 집착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서로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둔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의견은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면 돈 문제는 싸울 일도 없을 텐데 조금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내다 보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그동안 살면서 장례식장이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진행이 된 적도 처음이었지만 문제는 부의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분명 누군가 한 명은 큰 문제를 일으킬 것만 같은 불안한 느낌이 지속적으로 들었는데 조금 잠잠하다 싶던 순간 큰 시숙손에 그동안 챙겼던 부의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저는 정말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 불안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큰 시숙은 2번 다시 서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아직 장례가 끝이 나지도 않았는데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또다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큰 시숙을 붙잡아 손에 들려있던 8천만 원을 빼앗으려고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던 도중 갑자기 둘째 신우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가락으로 전광판을 가리켰고 몸싸움을 벌이던 시댁 식구들이 전광판을 바라본 순간 등록되어 있는 이름 하나를 보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빈소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몇십 년 동안 모습을 감추고 계셨던 시어머니셨네요. 한심한 놈들. 너희들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전혀 없구나. 내가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희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던 걸 제일 후회하고 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서로 위해주고 잘 지내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바뀐 게 없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8천만 원을 사람을 시켜서 부의금으로 넣게 지시했는데 고작 그 돈 때문에 서로 얼굴 안 보겠다고 헐뜯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으면서 너희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집안 망신 다 시키니? 어머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그럼 이 8천만 원이 어머니가 부의금에 넣으신 거였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왜 이제야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죠?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고요? 내가 내 전 남편 얼굴 보러 온 건데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하니? 그리고 너희들 앞에만 나타나지 않은 거지. 태호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몇 달 전에도 얼굴 한번 본 적 있다. 너희들 하는 꼴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안 올 수가 없었다. 비록 너희 아빠랑 안 좋게 이혼을 했지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건 나도 아는 사실인데 자식들이 하나같이 키워주는 애는 생각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은 병원비 아까워서 너희 아빠한테 등을 돌려? 그것도 모자라
장례식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 내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가 돈놀이하는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부의금 얼마 들어왔는지 계산하면서 네 거 내 거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8천만 원 부의금 넣은 거고 예상했던 대로 가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한심한 놈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남편에게 모든 걸 자세하게 들은 건 아니었지만 시부가 오래전에 시모를 놔두고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충격적인 상황을 오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은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시부가 딱 한 번 실수로 눈을 돌렸을 때 집 앞에 갓 태어난 신생아 아이가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그 아이를 걷어들여 키워야만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있는 남편이었고 오랜 세월 시부모의 갈등은 결국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성인이 되면 그때 이혼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비록 시부의 실수로 남편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 친엄마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시모는 단 한 번도 친자식으로 생각 안 했던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내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댔었죠. 그런데 시모가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은 하나같이 서로 헐뜯고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니 실망을 많이 하셨는지 슬픈 표정으로 시숙들과 신우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큰 시숙손에 지어져 있던 8천만 원 돈 봉투를 뺏어들더니 거기에다 남편의 이름을 적은 뒤 남편의 손에 건네주셨죠.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서로 양보하며 우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내가 가진 재산을 너희들 위해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건데 집안인 장남인 너는 막내보다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니? 이 8천만 원은 막내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 친자식인 저희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대오제는 배다른 자식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냐고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도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원망스러웠고 이런 삶이 너무 싫었다고요. 어머니는 저희랑 한 번이라도 연락하려 했어요. 친자식인 저희보다 배다른 막내한테만 더 많은 신경을 쓰셨잖아요. 저희가 그걸 보고 자라왔는데 정상적이길 바라시는 게 문제인 거죠. 막내한테 건네주신 8천만 원은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에서 난리치는 거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어떻게 친자식은 찬밥 신세이고 배다른 자식을 더 아끼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화가 안 나세요?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고요? 그 8천만 원 당장 내놓으시고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재산도 저희한테 전부 나눠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장도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시숙과 신우들은 시모를 상당히 증오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남편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모도 그렇고 시숙과 신우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서로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모습을 보인 시숙과 신우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자식들을 내쳤고 남편과 함께 시부의 장례를 치러야만 하셨죠.
시모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시부의 장례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은 8천만 원의 부의금을 시모에게 다시 돌려드리려 했지만 시모는 부의금으로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 없다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자식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건 전부 다 부모 잘못이라며 괴로워하셨어요. 시모도 그동안 살면서 자식들에게 말 못할 상처가 많은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큰 시숙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시모가 남편에게 준 8천만 원을 혼자 가질 생각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더 큰 불화를 막는다고 시댁 식구들의 계좌번호 전부를 남편에게 보내주었죠. 지금 현재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시숙의 행동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습니다. 형, 지금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잘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8천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어. 형도 그렇고 누나들도 제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면 좋겠어. 나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장례식장에서 재산 얘기하셨잖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엄마 앞에서 형이 뭐라고 그랬어?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며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안겨드렸잖아. 그게 자식으로서 할 말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형이랑 누나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해. 엄마 췌장암 말기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나중에 돼서 후회할 거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자기 낳아준 부모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데? 그동안 살면서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생각해 보라고. 남편은 결국 아주버님께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시모가 모습을 드러냈던 건 안타깝게도 시부애들을 밟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몇십 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아주버님도 시모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다시 연락 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댁 식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로 좋게 해결해서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한 날들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고 싶어 병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풀어보려 합니다. 15살 때 저희 부모님의 관계가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서부터 제 인생의 변화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방에서 부모님이 서로 싸우면서 나누는 대화는 헤어짐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기억나진 않지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얼굴을 붉히셨고 항상 엄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때마다 아빠는 술을 드셨고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저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곤 항상 반복되는 말을 하셨었죠. 불안정한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며 아빠가 많이 부족한 탓에 엄마가 계속 밖으로 나간다는 말을 하셨어요. 8살 정도 되었던 저는 부모님의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항상 불안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계속 이혼하자는 말을 하셨고, 아빠는 가정을 절대 깨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막으려고 애쓰셨어요. 그렇게 불안했던 가족은 결국 제가 15살 때 아빠도 포기를 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 두 분은 정말 오랫동안 언성을 높이며 거친 대화를 주고받더니 물건을 던지는 소리가 들려왔네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당신은 정말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냐고?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는데 이 답답한 집구석에서 그만 살고 싶다는 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잖아. 당신만 능력 부족이지? 밖에 나가면 널린 게 능력 많은 남자더라고. 아직까지 나한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더 늙기 전에 제대로 된 남자 하나 잡아서 내 인생 펼쳐봐야 하지 않겠어? 당신이 가정을 지키고 싶으면 다른 남자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나 붙잡을 생각 하지 마. 지금까지 많이 버텨왔다고. 그럼 우리 딸이 겪게 될 아픔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이렇게 무책임한 여자였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지.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혜은이는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여자였어? 두 분은 계속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엄마는 제가 겪게 될 아픔은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오로지 혼자만 살겠다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셨죠. 그렇게 되니 아빠도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돌발 행동을 보이셨고 아빠가 먼저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시자 아빠는 해외로 나가 돈 많이 벌어올 거라며 벌써 모든 걸 준비해 두신 상태셨습니다. 엄마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는지 아빠를 말리며 제 옆에 남아주길 바랬지만 이미 아빠는 귀를 닫으신 상태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으셨네요. 결국 아빠는 해외로 나가셨고 엄마와 저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자 저를 짐스러워 하셨어요. 자유를 위해 이혼을 선택한 건데 제가 걸림돌이 되어버린 상태였죠. 아빠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나고 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던지 방에서 나오지 않던 저를 거실로 부르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책임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건지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너도 이제 15살이면 다 컸잖아?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 엄마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아도 되지? 먹고 살 정도는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라. 그게 너도 속 편하지 않겠어?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 했다고 상처받거나 서운한 건 아니지? 솔직히 지금 우리 가정이 정상은 아니잖아. 앞으로 각자 갈 길 가야 할 텐데 미리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어차피 성인이 되면 너도 이 집에서 떠날 거잖아. 앞으로 5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금전적인 지원은 해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혼자 지내고 있어라. 그렇게 할 수 있지? 엄마 말이 끝나는 순간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엄마는 저에게 10,000원 몇 장을 제 손에 쥐어준 뒤 급하게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빠는 해외로 떠나버리시고 엄마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저를 집에 혼자 남겨둔 채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조용해진 집보다 그래도 두 분이서 지지고 볶았던 때가 오히려 더 좋았다고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꼴의 부모님이라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했었는지 홀로 남겨져 버린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15살 때 제가 짊어져야 할 무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너무 컸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일찍부터 홀로 지내와서 그런지 또래들에 비해 많이 성숙해져 버렸고 엄마는 충격적이게도 제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금액을 주셨어요. 그렇게 몇 달에서 몇 년이 흘렀고 5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이 된 이후 진지한 분위기를 만들어 저에게 말을 붙이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픔을 줄지는 몰랐네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너도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잖아? 웬만하면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알아봐라.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는 저를 단 한 번도 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짐스러운 존재로 느끼고 계셨던 거죠? 어떻게 성인이 되자마자 저를 내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저를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거야. 나도 사람이야.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준 거 안 보이니? 쓸데없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서둘러 숙식 제공해주는 직장이나 알아봐. 5년 동안 너 혼자 살아오면서 충분히 적응하고 살아왔었잖아?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봤자 뭐하니? 좋은 기억이 있는 공간도 아닌데. 이 집 부동산에 내놨거든? 조만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다. 엄마는 여기까지가 끝이야. 원래 계획은 너희 아빠가 곁을 지켜주는 거였지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떠맡게 되긴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의 의무를 전부 이행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는 그렇게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었고 저는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를 알아봐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에게 생활비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50만 원을 손에 쥐어주며 2번 다시는 엄마 찾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하더니 저를 등진 채 멀리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어떤 남자와 함께 손을 잡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가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이 이사와서 살게 되었고 엄마와는 2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홀로 외로이 살아가면서 저는 여기저기 숙식 제공해주는 일자리만 찾아다니며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원룸에 들어가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게 되었어요. 사회생활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 동생들과 가끔 만나 외로움을 달래면서 제 나름 살 길을 찾아가게 되었고 부모님 없이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이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1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키워가며 제 인생을 소모해서 얻은 투룸 전세는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어요. 노력한 만큼 얻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언젠가 만나게 될 부모님께 제가 조금은 성장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부모님 없이 홀로 지내오는 시간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저녁에 어두운 방에서 잠을 청할 때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저를 항상 괴롭히고 있었어요. 누군가 홀로 지내는 공간에 들어올까봐 불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푹 잘 수 없는 공간이기도 했었어요. 누군가 불쑥 들어올 것만 같은 걱정들이 저를 항상 괴롭혔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겪어온 삶이 언제나 불안정했기 때문에 문제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을 제가 꾸려야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은 오히려 결혼은 좋지 않은 거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거부감이 먼저 들었었죠.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연애를 하고 있던 남자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의사에게 상담받은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네요. 시모는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제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삶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았죠. 그리고 시모는 과거에 아픔이 있는 저를 많이 공감해 주셨고, 엄마처럼 생각하라며 저를 아껴 주셨습니다. 시모도 꽤 오래전에 배우자와 사고로 사별하신 뒤 그동안 많이 외로웠었다며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하다고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부모님 품은 잊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시모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 사람과 결혼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모는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함께 지내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홀로 지내면서 살아오다 보니 함께 지내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가 되었고, 살던 집을 처분하고 시댁에 들어가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진행이 된 터라 저희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이해하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시댁 생활을 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모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끔 가다가 저희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셨던 기억들이 떠오를 정도로 비슷한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점점 크게 느끼게 되자 시모와 대화로 풀어가야 할 것 같아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시모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 요즘 제가 모르는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최근 들어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이 당황스러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다는 거니? 나는 언제나 너한테 한결같이 대했는데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께서 저를 너무 막대하시잖아요.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돈 받고 일 시키는 사람처럼 대하시는 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자신이 없어요. 얘가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 내가 가정부 취급을 했다고?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 아들 빨래는 괜찮고 시엠이 빨래하는 건 싫다 이거야? 그리고 매 끼니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고? 그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와 살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건데? 내 아들이 돈 벌어오는 것만 축내며 살려는 거였니? 제가 다니던 회사 그만두라고 하신 것도 어머님이 집안일 배우라고 하도 그러셔서 회사를 그만둔 건데, 그이가 혼자 본다고 지금 그걸 제 탓으로 돌리시는 건 아니시죠? 딸처럼 대해주시겠다면서요. 그럼 서로 이해하고 도와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취급받으려고 어머님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앞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학이 달려있는 거지. 과거가 불쌍해서 걷어들여 줬더니만 고마운 건 생각 안 하고 벌써부터 불만이야? 혼수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아니고 딸랑 몸뚱이 하나 들어왔으면 쥐 죽은 듯이 지내면 되는 거지. 이런 걸로 불만을 삼아? 시모는 가진 것도 없이 몸만 들어왔기 때문에 시모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집안일은 뭐든 저를 시키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시모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남편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족한 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어떻게 몸으로 때우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고 했잖아. 그럼 당연히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랑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 말을 자르면 어쩌자는 거야? 안 들어도 뻔한 건데 뭘 더 듣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 당신한테 부족한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 지적을 한 건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엄마한테 달려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들 얘기해주면서 편들어주면 엄마 입장은 뭐가 되겠어? 가방끈이 짧아서 생각도 짧은 거야? 아니면 부모가 없어서 윗사람 대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야? 당신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준 것만도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내일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 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제 편은 아니었어요. 연애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조금도 저를 생각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파지면서 과거에 부모님이 싸웠던 기억들이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고,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되자 결혼 유지를 오래 할수록 저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칠 것 같아 남편과의 관계를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시모에게 앞으로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함께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얼굴을 붉히시더니 난리를 치셨고, 한번 들어오면 끝이지 어딜 나가려 드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정부가 되려고 시집 온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시모는 저와의 관계를 해결하려는 게 아닌 강압적으로 나가셨어요. 이대로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 했고, 그렇게 되자 시모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제 머리채를 잡아 패대기 치셨습니다. 결국 시모가 저를 힘으로 누르시더니 한 번 들어왔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방으로 밀어 넣으셨고, 잠시 뒤 이상한 통 하나를 들고 오시더니 뚜껑을 열어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무언가를 제 머리 위로 부으셨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치려 했지만 시모는 저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머리채를 잡고 끈으로 묶으셨네요. 냄새를 맡아보니
제 머리에 부으신 건 접착제였고 천장에 끈을 하나 내려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으셨습니다. 강하게 붙어버린 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비명을 지르면서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지만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넣더니 잠시 뒤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면서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방으로 계속 밀어넣고 계셨네요. 그리곤 시모는 저에게 밤새 일하라며 부엌거리를 저에게 던져 주셨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신 뒤 문을 닫으셨고 이런 일은 처음 당했던지라 시모가 너무 무서워서 방에 한가득 쌓인 부엌거리를 하나씩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오면 시모의 상식 밖의 행동을 보고 저를 풀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퇴근한 남편이 방문을 살짝 열곤 저와 눈이 한번 마주치더니 급하게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거실은 조용했고 시모는 일정량을 끝내지 못하면 밥도 없다면서 더 악독하게 나오셨어요. 머리는 접착제가 붙어서 머리를 지속적으로 조여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렇게 되니 잠깐 눈도 못 붙일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 부엌거리를 계속하게 되었었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이 너무 원망스러워 눈물을 참지 못하게 되자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된 것 같아 더욱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목소리를 향해 목이 터져라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밖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더니 방문이 열렸고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본 아빠는 경악을 하며 서둘러 저를 구해주셨어요.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신 건지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많이 놀랐지만 아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뿐인 내 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 내가 너희들을 가만 놔둘 것 같아? 이봐요. 그쪽이 아빠 자격이라도 있으신가요? 오랜 기간 동안 딸 앞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어디서 애비 타령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과거의 일을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냥 버리고 해외로 도망쳤다면서 이제 와서 아빠 행세를 하시겠다? 얘가 이런 대접밖에 못 받는 것도 그쪽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 꼴이 된 거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한 배우자이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지도록 그냥 놔두면 되겠어? 서둘러 정리를 해야지. 내 딸은 데려갈 테니 지금 문제는 차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어딜 데려가시려고요? 이제야 나타나서 아빠 노릇 하시려고요? 제가 이 사람 남편이니까 제 허락 없이는 데려가지 못합니다. 아빠는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을 보고 분노를 억누르며 일단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시모와 남편이 아빠를 가로막아서며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 문 앞을 버티고 서 있자 아빠는 그 자리에서 힘들게 부여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남편 얼굴에 손을 올린 뒤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접착제로 남편과 시모의 머리에 똑같이 부어버린 뒤 제 머리에 묶여있던 끈을 시모와 남편을 제 앞에 묶어버렸네요. 시모와 남편은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아빠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아빠는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은 제 머리가 접착제에 달라붙은 걸 보고 경악을 했고 긴 머리를 전부 잘라내야만 했어요. 붉게 염증도 올라와 그날 하루는 병실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이 병실로 들어와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빠와 대화를 주고받으며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고 뒤이어 남편과 시모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제가 경찰에게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전부 다 설명한 뒤에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 진행할 거라며 얘기하자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치료가 끝나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상황 설명을 해 주신 뒤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고 아빠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어보니 아빠는 엄마를 통해서 제가 있는 곳을 알게 됐다며 슬픈 표정을 보이셨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거주지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터라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신 뒤 저희 집을 먼저 찾아갔는데 엄마가 집을 처분하게 되면서 남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거였고 그곳에서 엄마와 20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버린 행동에 대해 아빠에게 설명하면서 그동안 잊고 살다가 지나가던 길에 제가 남편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행복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며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거주지까지 따라온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엄마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잘 살아가길 기도하며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걸 아빠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그때 당시 엄마가 하도 돈에 집착해서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너무 질려버렸던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무작정 해외로 떠나버린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아빠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20년이나 흘러버린 뒤에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하네요. 해외에 이미 안정적인 거주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며 저도 같이 가길 원하시고 계세요. 아빠는 시댁과의 일을 전부 다 정리해주겠다며 끝나는 대로 저와 함께 아빠가 있는 곳으로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고 이제야 나타난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빠에게 도움을 받은 뒤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갈라선 뒤 보호를 받고 싶긴 하지만 아빠는 이미 해외에서 다른 분과 살림을 차렸는데 제가 굴러 들어오는 돌이 될까봐 섣불리 아빠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이 험난한 세상 또다시 홀로 외롭게 살아가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저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나요? 20년 만에 찾아온 아빠가 용서를 구하곤 있지만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오면서 원망만 쌓인 상태인데 모든 걸 잊고 아빠 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고통들이 잊혀질까요? 지금 현재 시모와 남편이 제일 끝쪽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는 병원을 옮기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하루라도 빨리 제 상황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받고 싶어 급하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진심이 담긴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